어머니, 손주들 얼굴 보시려면 매달 200만 원씩 주셔야죠. 제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이효정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아들 사업 실패할 때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카페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런 제게 돌아온 건 손주 보는 값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난 너희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5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태진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 보내고 잘 키워야 해. 그날부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고, 낮에는 청소 일을, 저녁에는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칼자국이 수없이 생겼고, 무릎은 걸레질로 까맣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으로 가게를 차리라고, 전세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보, 강남이 개발된대. 나중에 돈 생기면 거기 땅이라도 사두자. 그래서 저는 보험금 중 1,500만 원으로 강남 변두리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땅을 사느냐며 비웃던 사람도 있었죠.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태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은 달라.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태진이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할래요. 친구들이랑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저는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다음엔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 배우는 과정이야. 돈이 부족할 때마다 저는 강남 땅을 담보로 조금씩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적금 깬 거야라고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구두를 신고 나타난 그녀를 보며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태진 씨랑 잘 살게요. 그때만 해도 그녀는 공손했습니다. 웃음도 많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대부분 댔습니다. 태진이가 사업 실패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내 아들 결혼식인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 주변 사람들이
건네준 도움에 손길등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저 하나 안 입고 안 쓰고 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가지고 있던 금도 팔았습니다. 저 하나 고생해서 여럿이 편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후 손주 유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작디 작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보는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태진이의 5번째 사업이 또다시 실패했을 때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태진 씨는 왜 맨날 실패만 해요? 능력이 없으면 하지를 말던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서는 매번 사람을 기대하게 해요. 진짜 답답하네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책임지고 어려운 형편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죠. 아가,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태진이가 이번엔 잘할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러 가면 바쁘다는 핑계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게 싫은가 보다 싶어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 학원 가야 돼서요. 다음에 와주세요. 어머니, 지금 청소 중이라 불편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주 유준이를 보고 싶어도 함부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빚이 생겼어. 이번에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태진이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돈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태진이에게 주고 남은 4천만 원으로 저는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울먹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반지하 원룸은 어두웠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겨울에는 냉기가 올라와 이불을 2장 덮어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돼. 손주들만 건강하게 자라면 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반지하로 이사한 후 며느리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과 함께 안부차 찾아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밥은 잘 먹는지 따위는 궁금하지 않는 듯 했죠. 며느리의 표정만 봐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경멸 같은, 무시 같은 그 무언가를. 명절에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원래였다면 제가 사는 집에 모여 넉넉히 준비한 음식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제가 사는 곳이 여의치 않으니 아들네 집을 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집에 가면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었기에 명절이기도 하니 비싼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가져간 과일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손주 유준이는 그새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 왔다. 아, 네 할머니.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사춘기라서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멀리하도록 뭔가 말을 했다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사는 대학생에게 들릴까봐.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태진이는 여전히 사업에 실패를 거듭했고 저는 일용직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식당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다가도 1년을 채 넘기기 힘들었고 결국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한 업체를 소개받아 청소일을 시작했죠. 70이 넘는 나이에 대형마트 화장실 청소, 건물 청소 등을 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지하 월세 15만 원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아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태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엔 진짜 기회를 잡았어. 역세권에 카페 하나만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아. 또다시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이제 정말 돈이 없어.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좀 도와줘. 유준이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빠가 이래서 되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4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강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받았던 대출 원금을 갚아가며 15억의 담보 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제 저축 4천만 원과 합쳐 1억 6천만 원을 태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할게. 진짜로. 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6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청소일로 버는 월 80만 원 중 60만 원을 이자로 내고 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로 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태진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며느리는 SNS에 카페 사진을 열심히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드디어 자기 사업 시작했어요. 다들 응원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카페는 대박이 났습니다.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3개월 후에는 한 달에 순수익 7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잘 되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 며느리를 봤는데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금 여유가 생겨서 오래 타던 차를 바꿨다고 했죠. 그리고 손자를 통해서 본 며느리의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여유가 생겼나 보다. 저는 카페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설거지라도 해줄게.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앞에서 너무 촌스러우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태진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손주 유준이의 19번째 생일이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끼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유준이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사고 남은 10만 원은 따로 봉투에 담아주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준이 생일 선물 사왔어. 들어가도 될까?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어머니, 이제 약속 하나 하시죠. 무슨 약속? 손주들 보시려면 매달 200만 원씩 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이해를 못하겠구나. 애한테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어머니 이렇게 오시면 그냥 얼굴만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충분하시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내 새끼 보고 싶어서 온다는데 보려면 200만 원을 달라니.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니? 잘못은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어머니. 요즘 추세예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윈윈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머니는 손주 보고 우린 돈 받고 공평하잖아요. 저는 집 안을 봤습니다. 태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태진아, 너도 이 생각이니? 이 터무니없는 소리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손주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보라는데. 이게 맞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1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어머, 진짜요? 그럼 이번 달부터. 아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난 너희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야. 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손주 얼굴도 보지 않을 거야.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진담이에요? 진담이야. 이제 난 너희와 남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주자. 이제 그만 희생하자.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을 반추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 팔았던 결혼 반지, 남편의 보험금, 살았던 집,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손주 보는 값을 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일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김인숙이었습니다. 효정아, 나 인숙이야. 요즘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 인숙이는 제가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숙아. 제 목소리에서 인숙이는 뭔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침묵, 모든 것을. 뭐, 그게 말이 돼? 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효정아,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인숙이는 30분 후 제 반지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방을 본 인숙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사했다는 집이 여기야?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어? 2년 좀 넘었지. 아들이 알아? 그럼 알지. 아니, 이사한 거 말고. 환경이 이렇다는 거 아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따금씩 온다고 할 때면 온 힘을 다해 청소를 해놓았거든요. 환기를 시켜도 금세 쿰쿰한 냄새가 차오르는 곳. 평소에 잘 뿌리지도 않는 탈취제도 뿌려가며 잘 사는 척 했던 겁니다. 인숙이는 곰팡이 핀 벽을 만져봤습니다. 언니, 이거 건강 해로워.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데서 살면 안 돼. 괜찮아. 나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때 인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좀 해.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까지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땅 말이야. 땅? 언니가 30년 전에 산 그 강남 땅 말이야. 기억하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고 있던 땅, 정말이지 사는 게 바빠 저에게 땅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 땅을 산 건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 3천만 원 중 1,500만 원으로 산 땅이었죠. 그 땅은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쓸모가 생기겠지 했던 땅이었는데 인숙이의 말에 불현듯 그 땅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지금 그 땅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 자그마치 45억이야. 지금 한 평도 사고 파니 많이 하는 세상이야. 그만큼 땅이 귀해졌어. 괜히 강남이 아니라니까? 변두리 땅이라도 무시 못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이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랍지? 1,500만 원짜리가 45억이 됐어. 그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거든. 강남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돼서 지금 부자 동네라고 하잖아. 이왕 할 거면 나머지 땅도 다 해버려라 한 게 몇십 년인데 그게 이제야 실현된 거야. 백마 아파트도 재개발된다잖아. 그럼 말 다 한 거지. 인숙이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부동산 하면서 계속 관리해뒀어. 세금도 다 냈고. 언니 명예 그대로야. 저는 서류를 보며 멍했습니다. 45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지금 대출이 얼마나 있어? 1억 2천만 원. 이번에 카페 자금 줄 때 받았어. 그럼 땅 팔면 거의 44억이 남네. 언니, 이제 그만 아들한테 주는 것 좀 그만해. 언니도 언니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은 무슨. 아들이 언니한테 뭘 해줬는데? 손주 보려면 돈 내래. 인숙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이제 언니를 위해 살아야 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음 편히 실버타운 들어가거나 떡하니 마당 딸린 전원주택 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젊어서 못 해본 여행도 다 다닌다고. 언니 이제 그래도 될 나이야. 그래도 될 상황이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4억. 그 돈이면 아들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습니다. 손주들 교육비도 충분히 대줄 수 있습니다. 인숙이 말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들 보시려면 매달 200만 원씩 주세요. 아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쉽게 줬구나. 돈의 소중함을, 희생의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주었으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해. 걔들이 스스로 배워야 해.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수가 땅을 팔고 싶어? 정말? 언니, 진심이야? 아직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팔 거야?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잘 생각했어. 아마 금방 팔릴 거야. 지금 다들 못 사서 난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네 말 듣고 한참 생각했거든. 근데 나도 이제는 고생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서. 늦었지만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일주일 후 인숙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인숙이는 여러 가지 서류를 가져오더니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랑 나랑 보는 건데 뭐하러 이런 데까지 불러서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언니도 이런 데도 와보고 그래야지. 아무튼 이 서류 봐봐. 언니 보기 쉽게 정리했어. 인숙이는 제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 시세에서 매도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재개발이 될 예정이고 상가 자리로 적합한 곳이라 내놓으면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시세가 45억이야. 근데 지금 팔면 웃돈까지 얹어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앞으로 개발되면 돈을 더 벌었으면 벌었지.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 전액 현금으로도 매도 가능할 거고. 정말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거야? 말은 그렇지. 그런데 혹시 언니 대출 있어?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애들 카페 차리면서 대출 받은 거. 그거 말고는 없어. 그동안 살면서 대부분 갚았으니까. 언니도 대단하다. 어쨌든 대출은 매매대금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어. 그럼 계약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빠르면 한 달 안에 가능할 수 있지. 오늘 사무실 들어가면 바로 매물로 올려놓을 거야. 산다는 사람 나타나면 바로 팔자. 응, 난 욕심 안 부릴 거야. 더 깎아줘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 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설명을 들은 뒤 인숙이가 사주는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간단히 식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이제 곧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전히 제 할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던 때 인숙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땅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언니, 이분이 이번 주 안에 계약했으면 하시더라고. 대출 없이 현금으로 2억 얹어줄 테니 팔라고 하시는데 일단 사무실로 와볼래? 언니 생각도 들어봐야지. 생각이 뭐 필요가 있어. 그분께 계약하자고 전해줘. 아무 때나 상관없어. 다음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약속을 잡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언니, 이제 뭐 하고 싶어? 계약이 끝나고 난 뒤 인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일단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 당연하지. 이사부터 하자. 그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나와. 하지만 저는 화려한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깔끔한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는 채광 좋은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작은 돈이 되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46억 8천만 원 중 35억을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연 4% 금리로 1년에 이자만 1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5억은 즉시 사용 가능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6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인수가 나 카페 하나 해볼까? 카페? 무슨 카페? 베이커리 카페. 작은 거. 그런데 좀 특별하게. 저는 평생 요리를 했습니다. 빵도 직접 만들어 봤고 커피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나처럼 나이 드신 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위한 카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대박이다.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야. 나처럼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 근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 달 동안 저는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역세권의 좋은 위치,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 괜찮은데? 임대료는 월 3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넓이는 25평 정도로 아담했습니다. 여기로 하자. 인테리어에 2억을 투자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인테리어. 할머니의 주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우대합니다. 일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성실하게 배우실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5분의 어르신이 지원하셨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모두 교육해 드릴 거예요. 빵 만드는 법, 커피 내리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저는 그분들에게 시급 1만 4천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순수익의 30%는 보너스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은 분들,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은 분들, 카페 이름은 할머니의 작은 빵집으로 할게요. 인숙이가 웃었습니다. 언니, 분명 잘 될 거야. 3주 동안 저는 직원분들을 교육했습니다. 물론 메인 제빵사가 있었지만 함께 기본기를 알려주기로 한 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빵 반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 커피 내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정적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든든함도 생겼습니다. 나이는 달랐지만 동료였으니까요. 몇 개월 후 할머니의 작은 빵집이 오픈했습니다. 카페 오픈 2주 만에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는 빵집,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카페,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요.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직원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은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월 순수익 800만 원. 저는 그중 240만 원을 직원분들 보너스로 나눠드렸습니다. 효정 씨,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같이 번 돈이잖아요. 당연히 나눠야죠.
카페는 제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한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려면 돈 내라고 한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숙이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태진이 카페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왜? 건물주가 바뀌었대. 그리고 재계약을 안 해준대. 그래. 응. 건물주가 재개발한다고 다음 달 말까지 나가래.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초기 투자금을 다 못 건졌다는 거야. 카페가 잘 되다가 요즘 매출이 떨어졌대. 왜? 며느리가 SNS에서 갑질 논란이 났대.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진이가 주식 투자한다고 카페 수익금 날렸대. 5천만 원. 지금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명품도 다 팔고 외제차도 팔았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배워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얼마 뒤 인숙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진이 부부가 카페를 완전히 접었다고. 그리고 월세 30만 원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다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태진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배울 시간이야.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건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카페를 오픈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카페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주 유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유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준아, 어떻게 여길 알았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할머니의 작은 빵집 할머니가 사장님이라고. 사진 보고 할머니인 거 알았어요. 유준이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가 사장이야. 대박이다. 할머니, 저 다 알아요. 뭘? 할머니가 반지하에서 사셨던 거. 그 곰팡이 핀 곳에서. 유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몰래 찾아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 보고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유준아, 아빠랑 엄마는 명품 사고 외제차 타면서 할머니는 그런 데서 사셨잖아요. 제가 할머니 방에 몰래 전기장판 놓고 갔었어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놓여있던 전기장판. 그게 유준이 네가 사준 거였구나. 네. 할머니가 추워하실까봐.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샀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유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부모님 요즘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래. 카페 문 닫고 빚도 생기고 아빠는 편의점 알바하시고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세요. 유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근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난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준아, 할머니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할머니는 아빠,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그분들이 배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 할머니, 사람은 힘들어야 성장해. 할머니도 평생 힘들게 살면서 많이 배웠어. 이제 아빠, 엄마 차례야. 유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는요. 응?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평생 할머니 편일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유준아. 네가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그날 유준이는 카페에서 빵을 사갔습니다. 부모님 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만드신 빵이라는 건 말 안 할게요. 유준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자가 다녀간 뒤로 저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연락 한 통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땅을 팔아 돈이 생겨 이사를 간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득달같이 달려들기라도 하면 속 시원해 욕이라도 해줄 것을,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기라도 하면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식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해.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착한 카페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래요. 매달 순수익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직원분들께 보너스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저축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무료 급식소에 빵을 기부하는 일,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 제가 평생 받고 싶었던 존중과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인숙이와는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언니, 다음엔 제주도 갈까? 좋지. 가을에 가자. 저는 평생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좋은 음악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를 보며 울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이제 행복했습니다. 유준이는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유준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모았거든요. 할머니가 열심히 사시는 거 보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수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 손주 장하네. 그리고요, 할머니. 유준이는 제게 무언가 말하기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할 말 있으면 해봐. 사실 지난번에 할머니 뵙고 나서 두 분한테 할머니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뭘 팔아서 잘 되고 그런 것까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두 분도 나름 알아보셨나 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성격들이 아닌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혹시 별다른 말은 없었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것도 수상하고 내 소식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위인들이 아니잖니. 저도 조금 걱정은 했는데요. 두 분이 느끼는 게 많으신가 봐요. 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카페 접고 나서 한동안 두 분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밖에도 안 나가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혹시 할머니가 먼저 연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내가 그럴 이유는 없지. 알겠어요.
어쨌든 요즘은 그럭저럭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종종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그 뒤로도 유준이를 통해 간간히 아들 부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떡볶이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가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입고 떡볶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태진이는 처음으로 장사의 고단함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수업이 끝나 빵가게에 들른 유준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돈 이야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손님들한테 친절하시고 서로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저께 아버지랑 맥주 한잔 했는데 눈물 보이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유준아.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아직 때가 아니야. 할머니, 그들이 진짜 변했는지, 돈이 없어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지, 그걸 스스로 증명해야 해. 그때까지는 할머니도 기다릴 거야. 유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저는 카페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빵집 2호점. 이번에는 더 외진 곳,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알아요. 방송 인터뷰에서 제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카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월 순수익 2천만 원. 하지만 저는 사치를 부리거나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고 수익의 대부분은 직원분들과 나누거나 기부했습니다. 35억의 예금 이자 수입만으로도 제 생활에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의 이자.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저는 필요한 만큼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좋은 곳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독거노인 지원, 무료 급식소 후원. 제가 평생 받고 싶었던 도움을 다른 분들께 드렸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유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축하한다, 유준아.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유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첫 월급 일부예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준아. 네 돈은 네가 모아. 하지만 할머니는 부자야. 네가 열심히 사는 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유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유준이. 그리고 유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이 떡볶이 가게 3개로 늘렸어요. 그래.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프랜차이즈 문의도 들어온대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 바쁠 땐 저도 주말에 도와드리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대요. 언젠가 용기 내서 사과드리고 싶대요. 그래.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려면 돈 내라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너무 질질 끄는 것도 같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빵가게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손자 유준이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다며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죠. 할머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대단하다, 우리 유준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열심히 사는 게 뭔지, 정직하게 사는 게 뭔지. 유준이를 통해 간간히 아들 부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는 프랜차이즈 8개 지점으로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수성가였습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사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명품을 쫓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태진이는 처음으로 장사가 뭔지 배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일, 그 고단함 속에서 돈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대요. 유준이가 전했습니다. 매일 할머니 생각을 하신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할머니, 한 번만이라도. 유준아. 저는 손주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용서했어. 진작에 용서했지. 그럼.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유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위해서. 그들이 잘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삶을 살고 싶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있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 그만이야. 중간에서 네가 참 고생이 많아. 종종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렴.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살아가려는 용기가 생기거든. 정말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날을 뉘우치거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해. 이 마음은 진심이야. 저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준아, 넌 할머니의 자랑이야. 부모님의 잘못을 배우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그것만으로 할머니는 충분해. 봄이 되었습니다. 카페 앞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는 직원분들과 함께 카페 밖에 테이블을 내놓고 벚꽃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효정 씨, 우리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일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빵 굽는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전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도 습기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인숙이와 여행 갔던 사진, 카페 직원분들과 찍은 사진, 유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 제 새로운 인생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태진이와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유준이를 통해 그들이 잘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효정이었습니다. 80살에 카페를 운영하는
행복한 이효정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 아들과 며느리가 떡볶이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빚을 다 갚았다고, 명품 대신 검소함을 배웠다고, 손님을 존중하고 직원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고, 할머니 생각을 매일 한다고 유준이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잘 됐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얼마 뒤 찬바람이 몸속을 파고드는 듯한 추위가 몰려올 무렵이었습니다. 유준이는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따금씩 힘이 들 때면 퇴근길에 저를 만나고 가곤 했습니다. 유준이가 힘이 들다며 찾아올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거나 속을 든든하게 하고 가라며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해맑게 역시 할머니 밥이 최고예요. 라며 말하는 유준이를 보니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멀리서나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매번 손자를 통해 듣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 유준이가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허영심을 가지고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앞섰죠. 저는 유준이가 알려준 대로 두 사람이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창밖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죠. 쉴 새 없이 손님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려와서 떡꼬치나 핫도그 같은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손님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너스레를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보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놀란 눈을 한 아들이 저를 보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다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헐레벌떡 뛰어나와 저를 마주했죠. 어머니요. 여긴 어떻게?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딱히 잘난 건 없지만 뭐라도 하나 드세요. 오래 있을 생각 없다. 떡볶이랑 김밥 한 줄만 내다오. 두 사람은 당황하는 것도 잠시 제 앞에 떡볶이와 김밥 한 줄을 내왔습니다. 손님 응대를 하는 와중에도 시선은 저에게 고정이었죠. 몇 년 만에 찾아온 제가 반갑기도 어색하기도 할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건네준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아낙네들이 만들어 팔던 진한 양념이 배어든 떡볶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내용물이 꽉 찬 김밥, 따뜻한 어묵 국물과 함께 먹으니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맛이 있네. 자, 계산 좀 부탁한다. 어색하게 카드를 받아든 아들이 계산대 앞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주 오세요. 생각해보고. 그런데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한 번은 보고 싶었다. 유준이 통해서 너희들 소식 듣는 것도 있지만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어머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자꾸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니까. 그게 서로에게 좋겠지. 그럼 이만 가보마. 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어머니, 꼭 다시 오세요. 아쉬움이 가득한 두 사람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젊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한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흡족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준 사람들, 손주 보려면 돈 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저는 그들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없기에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았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부동산 일도 더 못하겠고, 사무실 접었어. 그렇게 갑자기 그만둬도 되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쉬어야지 했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서. 그래, 뭐든지 적당한 때가 있는 법이지. 그럼 이제 뭐 하게? 언니랑 놀아야지.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인숙이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싶다 했습니다. 인수가, 그럼 너도 우리 카페에 나와. 정식 직원은 하지 말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병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던지. 어머, 그래도 되는 거야? 응. 꼭 커피 내리고 빵 만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따로 상담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 너 그거 해보는 거 어때?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울릴 것 같네. 인숙이는 카페 본점에서 일주일에 2번 찾아오는 노인들과 상담을 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예약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에 제가 상담소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지점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제 그 일을 인숙이와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웬 할머니가 상담을 해주냐는 시기였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합니다. 살아온 연륜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그렇게라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면서요. 그렇게 나름의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흐른 어느 봄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이것이 제가 71년을 희생하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평화, 자유, 그리고 행복.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여보. 하늘 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던 그 땅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니, 정육점 냄새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오세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우리 손자 서준이 8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고 내게 던진 첫마디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서준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들고 갔는데 말입니다. 내 손에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한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이 아파트 앞에서 말이에요. 뭐라고? 정육점 냄새라니? 나는 내 옷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검정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손자를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연보라색 가디건이었어요. 정육점 문 닫은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입으신 옷에서 아직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어떻게 해요? 미영이는 코를 찌푸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내가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아들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고요. 오늘 미영이 학원 원장님들도 오시고
서준이 친구들 엄마도 다 의사 부인이나 교수 부인들이라서. 아들의 말이 내 가슴팍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을 한 엄마는 부끄럽다는 얘기였습니다. 의사나 교수 앞에서는 창피해서 못 내세울 엄마라는 뜻이었어요. 재현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 딱 시장 아줌마 티가 나거든요. 미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강남에서 학원 운영한다고 그렇게 으스댄다 싶었어요. 그 학원 보증금부터 인테리어비까지 내가 정육점에서 번 돈으로 대준 게 몇 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 아줌마 티난다고 창피하다니요. 시장 아줌마가 어때서? 그 시장 아줌마가 너희들 학원 차려주고 이 집도 사줬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미영이는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창피당하고 있어요. 창피당한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학원 학부모들이 저기 정육점 하던 시어머니 있는 집이야 하면서 수군거리거든요. 수군거린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집 사준 게 수군거릴 일이라니요. 이때 안에서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내 손자가 현관으로 뛰어나오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재빨리 문을 더 좁게 만들어 서준이를 막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는 나중에 와. 지금은 안 돼. 왜요?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신다고 했는데. 시끄러워.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미영이가 서준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 손자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어머니가 와서 애를 다 버려놨잖아요. 어머니만 오면 서준이가 말을 안 들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서준이를 버려놨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영이가 맨날 학원 일 때문에 바쁘다며 서준이를 내게 맡기기만 했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아들마저 그런 소리를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재현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양보 좀 해주세요.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 아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굴욕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음식도 가져가세요.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요. 미영이가 내 손에서 음식 용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잡채를 가져가라니요. 이게 뭔 소리야? 서준이 생일인데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왜 가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진하고 기름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 밥 차려주고 키운 게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였나 싶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스케줄이라니요. 내 손자 보는 것도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좋아, 알겠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똑똑히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육점에서 20해 동안 손가락 베고등 굽어가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정육점 냄새 난다며 쫓겨나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일까 싶어서요. 거울 속 내 모습은 평범한 68세 할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촌스럽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시장 아줌마로만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육점 개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8살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당당했었거든요. 내 힘으로 가게를 차리고 아들을 키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손님들도 내 고기 써는 솜씨를 인정해 주셨고요. 순심이 정육점 고기가 제일 좋다며 멀리서도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내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사진 속 젊은 내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육점 사장 성순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육점 했다는 것조차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겠다고요.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을 먹여 살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육점 단골이었던 박지민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대학생 때 와서 사장님,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내가 알려준 갈비찜 만드는 법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가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예전에 받았던 명함이 있더라고요. 요리 블로그 운영 박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아이에게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육점 사장이었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며느리 미영이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준이 봐달라고 전화가 와야 할 시간인데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자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아, 서준이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어머니는 어때요? 아들 목소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 목소리 좀 들려줄 수 있냐? 지금 학원에 갔어요. 요즘 영어랑 수학 학원을 다니거든요. 8살짜리가 벌써 학원을 2개나 다닌다니 안쓰러웠어요. 그럼 언제 집에 오는데? 늦어요. 9시쯤 되어야 들어와요. 9시라니 8살 아이가 그런 시간까지 학원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 때 가서 서준이 좀 봐야지.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뭐가 곤란해? 내 손자 보는 게? 미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좀 예민해져 있거든요. 또 며느리 핑계였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됐는지 한심했어요. 스트레스가 뭔 스트레스야? 학원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어머니 때문에도 좀 그렇고요. 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분위기를 다 깼잖아요. 미영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를 당했다니요.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창피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아,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일단 시간을 좀 가져봐요. 미영이 기분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손자 보는 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순심 씨, 며느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봤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글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혹하는 글을 올렸던데요. 우리 딸이 보고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나를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순심 씨 얘기인 것 같던데. 정육점 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급하게 딸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딸 현주가 컴퓨터를 잘 다루거든요. 현주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냐? 컴퓨터로 뭔가 찾아봐야 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네? 언니가 인터넷에 엄마 욕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딸이 바로 찾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딸이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올린 글을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글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육점 출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라는 제목이었어요. 글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육점을 해서 온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교양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했다는 내용이 주르륵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둔 제가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딸도 화가 난 눈치였습니다. 그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예의 없으시네요. 정육점 냄새는 진짜 지독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현주야, 이거 삭제할 수 있냐? 엄마가 올린 글이 아니라서 삭제는 안 돼요. 언니가 직접 지워야 해요. 미영이한테 직접 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영이한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글이 인터넷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순심이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가 인터넷에 올린 글 말인데. 아, 그거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냐고 되묻는 미영이를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어쨌다니? 네가 나를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쓴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썼는데 그게 욕인가요? 사실을 썼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 글 당장 지워. 싫어요. 왜 지워야 해요? 제 글인데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지우기 싫다고 버티는 미영이를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시어머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먼저 저희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갑자기 오셔서 분위기 다 깨뜨리고요. 상처를 줬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상처라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아세요? 또 창피당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시어머니가 정육점 하셨구나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육점 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육점이 어때서? 그 정육점 돈으로 너희 학원도 차려주고 집도 사줬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하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를 인터넷에서 욕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 글 당장 지워. 안 지워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미영이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갑자기 오셔서 저희 계획 다 망쳐놓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고 그런 것도 모르세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재현아, 미영이가 인터넷에 나 욕하는 글 올린 거 알고 있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 네 와이프가 내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데? 어머니, 미영이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소리에 허탈했습니다. 재현아, 가 지금 누구 편인지 똑똑히 해라. 어머니, 편을 가를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 이해하자는 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때 문득 박지민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명함을 찾아뒀는데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나 성순심이야. 예전에 정육점 하던. 아,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민이 목소리가 반가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정육점은 아직도 하세요? 아니야, 벌써 문 닫은 지 3년 됐어.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러시구나. 사장님, 정육점 고기가 정말 맛있었는데 아쉬워요. 지민이가 내 고기를 그리워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좋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민이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더니 지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보다 많이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 변하셨네요. 네가 참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네. 지민이와 마주 앉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민이가 내 기분을 알아차리니 울컥했습니다. 지민아,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지민이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정육점 냄새 난다며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일부터 인터넷에 욕하는 글을 올린 일까지 말입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응,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지민이가 내 편을 들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요리 관련해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리 일이라니? 제가 지금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처럼 진짜 요리를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요리 블로그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알려주신 갈비찜 레시피 아직도 그대로 해먹고 있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해 준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만큼 요리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장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정육점 아줌마라고 업신여긴다면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그동안 정리해둔 요리 레시피들을 꺼내봤습니다. 20해 동안 손님들한테 알려준 요리법들이 공책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장조림, 각종 반찬 만드는 법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내가 가진 진짜 실력이었거든요. 그 순간 결심이 서더라고요. 정육점 했다고 창피해할 게 아니라 정육점에서 쌓은 실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한다면 그 시장 아줌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민이와 만난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요리 블로그를 같이 해보자고 했거든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김 여사가 또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순심 씨, 이거 보셨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에 또 글 올렸다는데. 또 글을 올렸다는 소리에 가슴이 쿵했어요. 미영이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엔 또 뭘 썼다고 그래요? 동영상까지 올렸다는데 우리 딸이 봤다고 하네요. 동영상까지 올렸다니요. 믿기지 않아서 딸 현주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현주야, 미영이가 또 인터넷에 뭔가 올렸다는데 확인 좀 해줄 수 있냐? 엄마, 잠깐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한참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제가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딸이 급하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육점 출신 시어머니의 끈질긴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나를 욕하는 영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글 올렸던 사람이에요. 화면 속 미영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집에 오셔서 괴롭히고 계세요. 정육점 냄새도 심하고 말투도 너무 거칠어서 아이가 무서워해요.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서준이를 무섭게 한 적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육점 출신이라서 아이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이 교육이 안 좋다는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따라서 말투도 거칠어지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 할머니는 고기 파셨어라고 자랑한다니까요. 서준이가 나를 자랑했다는 말이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다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서준이 친구 엄마들이 다 의사나 교수 부인들인데. 20해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먹여 살린 내가 교양이 없다니요. 여러분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네요. 정육점 냄새는 진짜 지독할 거예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딸도 화가 나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이잖아요. 고소라는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주야, 일단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거 봤는지 물어봐. 딸이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언니가 또 인터넷에 엄마 욕하는 동영상 올린 거 알아? 전화 너머로 재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하는 아들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언니가 우리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고 있다고. 미영이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먼저 미영이한테 사과하시면 되잖아. 내가 사과하라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현아, 전화 이리 줘봐. 딸한테서 전화를 받아서 아들과 직접 얘기했어요. 재현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미영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어머니가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내 집에 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니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예의상 그런 거죠. 예의상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예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또 이해해달라는 소리였어요. 재현아, 네가 내 아들 맞냐? 네 와이프가 네 엄마를 인터넷에서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미영이가 들어요. 며느리가 듣는다고 목소리 낮추라는 아들을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다. 네가 누구 편인지 확실히 알겠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서준이 할머니시죠? 서준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서준이가 요즘 학교에서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요. 서준이가 운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서준이가 엄마가 할머니 못 만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까지 우리 가족 사정을 알게 됐다니 창피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집안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손자가 할머니 때문에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니요.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재현아, 서준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학교에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는데? 아, 그거 요즘 서준이가 좀 그래요. 요즘 좀 그렇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좀 그래가 뭔 소리야? 내 손자가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는데? 어머니, 서준이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소리였어요. 재현아, 내가 서준이 한 번만 봐도 안 되냐? 지금은 좀 어려워요. 미영이가 아직. 미영이가 아직 화났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내 손자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금방 해결될 텐데요. 또 사과하라는 소리를 하는 아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온 게 죄야? 어머니, 그때 분위기를 깨뜨리신 건 사실이잖아요. 분위기를 깨뜨렸다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알겠다. 더 이상 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미영이가 올린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인터넷에 나온 그 시어머니래. 정육점 했던 사람이지. 이런 소리들이요.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지민아, 미안해.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혹시 가족 일 때문인가요? 사장님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지민이한테 요즘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동영상까지 올린 일부터 손자를 못 보고 있는 일까지 말입니다. 사장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응, 정말이야.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서 나가기가 무서워. 사장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지민이가 걱정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요리 블로그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사장님을 나쁘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시는 거예요. 해명이라니?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로 나를 나쁘게 만들었으니 진실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나 같은 늙은이가 인터넷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은 요리만 하시면 돼요. 지민이의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 좋아요. 사장님,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지민이와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집에만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나서서 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인터넷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으로 며느리가 말하는 교양 없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박지민이와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지민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정말 시작해보죠. 준비한 게 많아요. 지민아,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사장님은 요리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 작업이나 사진 편집, 글 쓰는 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지민이가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어 말해주니 안심이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민이가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순심 할매의 진짜 요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저희가 만들 블로그 이름이에요. 어떠세요? 순심 할매라, 괜찮은 것 같다. 할매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민이가 친근하게 부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시는 요리법들을 하나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레시피만이 아니라 사장님의 이야기도 함께요. 내 이야기? 네, 사장님이 정육점을 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어떤 요리를 알려주셨는지 그때의 추억들도 함께 쓰는 거죠. 정육점 시절 이야기를 하자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보람 있었거든요. 사장님, 첫 번째로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갈비찜은 어떨까? 네가 예전에 배워갔던 그거 말이야. 아, 그 갈비찜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레시피로 해먹고 있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를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내일 제가 재료 준비해서 사장님 집으로 갈게요.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는 말에 조금 긴장됐습니다. 지민아, 사진 찍는 거 괜찮을까? 나 옷도 별로 없고. 사장님, 괜찮아요. 요리할 때는 앞치마 두르시니까 상관없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지민이가 격려해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갈비찜 재료를 정리해봤습니다. 20해 동안 손님들한테 알려준 비법도 다시 생각해봤고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지민이가 재료를 가득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장님, 갈비도 사왔고 야채들도 다 준비했어요. 지민아, 고생 많았구나. 이것들 다 얼마나 비쌌을 텐데.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거 다 필요한 투자예요. 지민이가 카메라도 가져왔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카메라였어요. 사장님,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 사진을 찍을게요. 처음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색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니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지민이가 꼼꼼히 사진으로 남겼어요. 지민아,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빼야 해. 찬물에 1시간은 담가둬야 돼. 사장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저는 그냥 물에 헹구기만 했거든요. 지민이가 내 요리법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양념은 이렇게 해야 해.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비율이 중요하거든. 20해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지민이가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사장님, 이거 정말 귀한 레시피네요. 이런 걸 인터넷에 공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해? 나누는 게 좋지. 요리하는 내내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갈비찜이 다 끓고 나서 지민이가 맛을 봤습니다. 와,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다행이다. 나이가 드니까 손맛이 변할까봐 걱정했거든. 아니에요.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민이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에 지민이가 집에 가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에 블로그에 올릴게요. 기대하세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블로그에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현주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로 봤어요. 화면에 내가 요리하는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글도 잘 써놨어요. 정육점을 20년 운영하신 순심 할매가 알려주는 진짜 갈비찜 레시피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때 정육점에서 손님들한테 요리 가르쳐주던 이야기도 같이 써놨더라고요. 엄마, 이거 괜찮은데요? 사진도 잘 나왔고 글도 재미있어요. 딸도 좋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지민이가 격려해줬어요. 사장님, 처음에는 다 그래요.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지민이가 와서 함께 요리했어요. 불고기, 장조림, 김치찌개, 된장찌개, 내가 자신 있는 요리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매 요리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레시피대로 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사장님,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정말 내 요리를 좋아한다고? 네, 특히 할매의 이야기를 재미있어해요. 정육점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니 신기했어요.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정육점 이야기를 좋아해 주다니요. 2달쯤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요리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보고 있거든요. 수백 명이? 그렇게 많이? 네, 그리고 사장님 팬들이 생겼어요. 순심 할매 요리 따라하는 모임도 만들어졌대요. 팬이 생겼다는 말에 얼떨떨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팬이 생기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인데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방송국에서? 네, 우리 동네 요리 고수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장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방송국 출연 제의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민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사장님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대요. 정말 출연하시겠어요? 방송 출연이라니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며느리가 나를 교양 없는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방송에까지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그래, 해보자. 나도 방송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사장님, 정말요? 와, 정말 기대돼요. 방송 녹화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이가 옷도 골라주고 연습도 시켜줬어요. 사장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떨리는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 싶고. 사장님, 자신감 가지세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민이 격려에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방송 녹화 전날 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가게 됐다니요. 정말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정육점 경험이 오히려 내 무기가 된 거였거든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는데 그 시장 아줌마가 방송에 나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싶었거든요. 조금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육점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가 함께 가줘서 든든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민이가 옆에서 격려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떨리는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싶고. 그때 방송국 직원이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순심 할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해주니까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녹화장으로 들어갔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행자가 나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블로그에서 할머니 요리 보고 정말 감탄했거든요. 아이고, 과찬이에요. 그냥 오래해서 아는 것뿐인데. 겸손하시네요. 20년간 정육점을 운영하시면서 쌓으신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육점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녹화가 시작되고 갈비찜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의식됐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제대로 빼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오,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집에서는 그냥 물에 헹구기만 했는데. 그리고 양념에 배와 사과를 갈아서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내가 아는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진행자도 계속 감탄하면서 질문해줬어요. 할머니, 정육점을 20년이나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안 하신다니요? 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좋은 고기, 좋은 요리를 알려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멋지세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고 나서는 좀 심심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도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녹화가 끝나고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매력적이세요.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요? 내가 잘했나요? 네,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하셨어요. 요리 실력도 정말 대단하고요. 방송국을 나서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지민아,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방송은 일주일 뒤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날, 지민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블로그 조회수가 하루에 10,000명 넘었어요. 10,000명? 진짜로? 네,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다 좋은 반응이에요. 현주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로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인터넷에서 완전 유명인이 되셨어요. 딸도 신기해하면서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김 여사가 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순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학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며느리 학원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딸이 들었는데 부정 입학 알선을 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부정 입학 알선이라니요. 그럴 만도 하다 싶었어요.
미영이가 평소에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환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환불 요구까지 받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 같았어요. 순심 씨가 방송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봐요. 내가 방송에 나간 것 때문에 며느리가 주목받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고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혼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 학원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어요. 부정 입학 알선했다고.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송 나온 걸 보고 미영이한테 관심이 몰리면서 더 문제가 커졌어요. 내 방송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말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아들이 부탁한다는 말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지금 와서? 어머니, 미영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때문에도 좀 어려워졌어요. 임대료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임대료가 왜? 어머니, 사실은 집 임대료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요.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다는 것도 돈 때문이었던 거죠. 재현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더니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뻔뻔하다 싶었거든요. 재현아, 미영이는 언제 사과하러 오는데? 언제든 어머니가 시간 되실 때. 그럼 내일 저녁에 오라고 해. 서준이도 함께.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터넷에까지 올리고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겠니? 제가 체면을 너무 중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진짜 모습을 몰랐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방송 나오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방송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는데 그 시장 아줌마가 저보다 훨씬 멋진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서준이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가 너무 반가웠어요. 서준아,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봤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재현아, 임대료는 이번에는 지원해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자주 봐야겠다. 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미영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원수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내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정육점 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요리를 알려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가족과 화해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준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그리고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게. 내가 요리하는 거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블로그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미영이가 내 블로그를 보고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내 요리를 비위에 안 맞는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미영아, 요즘 학원은 어떻게 됐니? 일단 문은 닫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학원을 닫았다는 말을 들으니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미영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일이었을 텐데요. 사실 어머니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덕분에? 네, 어머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이더라고요.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니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어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미영이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그래? 서준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요리도 잘한다고요. 손자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아.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그날부터 서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서 김치볶음밥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서준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재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현이도 어릴 때는 내 옆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어느 날 박지민이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사장님 요리책을 내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이라고? 내가? 네, 사장님 블로그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리책을 낸다니 꿈만 같았어요. 내가 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도 있어요. 또 다른 제안?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리교실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요리교실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장님만큼 요리 잘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민이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요리책도 내고 요리교실도 열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학원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운영 쪽은 제가 맡을게요. 미영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요리 교실에서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서준이가 할머니 조수가 되어줄래? 네, 좋아요. 온 가족이 응원해 주니까 정말 힘이 났어요. 한 달 뒤 작은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빌려줬어요. 첫 수업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주부들부터 할머니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요리를 배워볼까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갈비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정육점 시절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요리법도 배우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고마워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워요.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수강생 관리부터 재료 준비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업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미영아,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 어머니한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니 정말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교실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요리 교실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요. 정말 그렇게 많이 와주나?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리 교실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온다니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리책이 정말 출간된 거예요. 순심 할머니의 진짜 요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사장님, 책 나왔어요.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68살에 책을 낼 줄 몰랐거든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사장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책이 나온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서준이가 내 책을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그럼 마음껏 자랑해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요리책도 내고 요리교실도 하고 있으니 정말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며느리의 모욕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용기를 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미영이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았고 재현이도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서준이와의 시간도 많아져서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고요. 며칠 뒤 미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데? 요리교실이랑 학원을 연계해서 아이들 요리 교육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요리 교육이라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 서준이도 좋아할 것 같고. 네,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할머니 요리 가르쳐 주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의 아이디어를 들으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단순히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는 도와드릴게요. 재현이까지? 그럼 정말 가족 사업이 되겠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 된다니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 요리교실은 주말에 하기로 하고 미영이가 홍보와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재현이는 주말마다 와서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서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가 서준이 때문에 더 힘이 날 것 같아.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원수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6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뒤 첫 아이들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친구들을 포함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랑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대답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우리 할머니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책도 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날 요리교실이 끝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가 정말 즐거워해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리교실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고 아이들 요리교실도 매주 만석이에요. 두 번째 요리책 출간 제의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진 것입니다. 미영이는 이제 진짜 딸처럼 저를 챙겨주고 재현이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서준이는 제 요리 조수가 되어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됐고요. 오늘도 요리교실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20해 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도 그냥 묻혀 있었을 테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가족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6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힘든 시간도 결국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